그냥 같이 봅시다. 큰 의미가 별로 없지. 그냥 한글 읽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조용히 해. 자, 우선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질량이 다른 두 별 APH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영면주결이죠. 그러니까 별의 일생을 대부분 다 보내게 되는 그 주결성으로서 있는 그 위치가 여기가 되고 있는데 A에서 1로 가거나 B에서 1로 가거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결성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이것을 전 주결 단계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러면 여기서 1로 가나 얘가 1로 가나 어차피 별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드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이 수축을 통해 가지고 내부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A하고 B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지금 수평을 이동을 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얘는 수직을 이동을 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원래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반 떡 잘라가지고 여기는 질량을 봤을 때 큰 별이 되고 있고 여기는 질량이 작은 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시성 자체가 여기가 질량이 큰 원시성, 여기가 질량이 작은 원시성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A와 B는 모두 원시별이다. 그러죠.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더 짧을 것이다. 질량이 크면 그만큼 중력이 크기 때문에 별을 확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내부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결성을 금방 들어가게 돼. 니은 맞고요. 진화하는 동안에 A, B 모두 반증 감소한다. 그렇죠.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그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 AB의 진화 과정을 단계를 나타낸 것들인데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래서 이게 원시성에서 주결성으로 갔다 그러면 주결성에서 다시 이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 것들이 하나는 이제 초거성으로 가는 별이 있고 하나는 적색거성으로 가는 별이 있지. 초거성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통해 가지고 빵 터지면 이게 순간적으로 중력 수축을 통해 가지고 중성자 별이 되거나 아니면 블랙홀이 되거나 이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 것들이지. 적색거성에서는 쭉 가다가 얘가 맥동 변방성을 겪다가 행성상성운을 만들다가 마지막에 백색 외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을 끝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냐? 결국 이제 별의 질량, 처음에 갖고 그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기억 1단계에서 별의 표면온도는 A가 더 높았을 것이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A별은 1단계에서 약간 노란색 계통이지만 B는 약간 파란색 계통이지. 우선 색깔로 구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별의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걸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별 B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표면온도는 당연히 B별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보다시피 질량이 큰 주결성하고 질량이 작은 주결성에 온도를 봤었을 때 얘가 온도 높고 얘가 온도가 낮은 편이지. 그래서 기억은 풀렸겠고 2단계에서 별의 중심부 온도는 A가 더 높았을 것이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더 크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적색거성보다는 초거성에서의 중심부 온도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니은 틀렸겠고 디귿 3단계에서 형성된 가는 반지름이 더 클 것이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나올 것이 중성자별이면 블랙홀이 돼. 근데 이때 이 최종적인 이 별의 반지름은 현재 교육과정상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얘가 두 번째로 보고 있고 얘가 세 번째로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량이 크다, 중력 수축이 크다, 그럼 크기가 작아진다. 이게 원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5번째 문제. 가는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이고 나는 그거에 해당하는 별의 내부 구조다 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금 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 주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건 누가 되는 거냐면 요 놈이지. 적색거성. 요 놈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적색거성.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기억.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훨씬 더 크다. 아니지. 태양이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나는 가의 A단계에 해당되고 있을 것이다. A가 아니라 B단계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 DC 단계에서 별이 팽창 수축을 반복하는 시기에 나타난다. 다른 말로 맥동 변방성이 나타나느냐라는 얘기인데 맞지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어때? 이해할만 하지? 용어가 짜증나서 그런 것이지 크게 어려운 거 계산하는 것도 없잖아요. 자, 7번째 문제. 별 중심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의 주요 경로랍니다. 근데 겁나 복잡해. 탄소, 질소, 산소 막 나오고 있어. 뭐냐면 탄소, 질소, 산소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수소 핵융합은 이거 말고 양성자끼리의 반응인 PP 반응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여기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세 개가 촉매 역할을 해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촉매라고 하게 되면 화학에서 배워봤을 거야. 이 반응에 관여하고 있지만 자신의 질량 변화는 없는 거. 그럼 얘는 지금 보게 되면 탄소, 질소, 산소가 만들고 다시 생성되고 없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똑같은 질량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다 전부 다 촉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님,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 헬륨 원자핵을 만들 것이다. 그쵸?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해가지고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델타 MC 제곱이다라고 하는 요 식에 대입해서 본다면 질량 결손만큼이 곧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디귿. 질량이 태양 정도의 주결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이게 아니라 PP 반응이 더 우세한 것이지. 그러면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선생님 이건 수업 시간에 한 적 없죠?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네? CNO를 했다고요? CNO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림을 안 그린다라고 하고 이거를 말로 넘어갔고 얘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지. 그건 했죠. 네. 모르면 수업을 안 했대요. 네, 참. 그게 아니고 CNO 순환 반응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아니야. 입 닥쳐. 자, 9번째 문제.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주결소의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대류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이 별의 질량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대류층이 만약에 겉껍질에 있다. 그러면 태양과 같은 비슷한 질량이야. 그래서 나와 같은 것들이 질량이 작은 주결성. 그 다음에 가처럼 대류가 중심부 핵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질량이 큰 주결성.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대류 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가 대류층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별의 질량은 가가 더 크다. 그러죠. 민. 표면 온도는 가가 더 낮다. 아니죠. 디귿. 나 중심부에서 주로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헬륨 핵이 풍성되고 있을 것이다. 가 아니라 PP 반응에 의한 것이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문제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우리 지난주에 46, 46페이지에 대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지? 그래? 꼴랑 6밖에 없는데 우리 그냥 신나게 질문을 오고 가고 할까? 시선 속도 하지 않았나? 안 했다고? 했어요. 그치, 했잖아.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행성 움직임을 다 했잖아. 네. 다 했어. 그러면 질문해도 할 만하지. 뭐라고? 저는 수업에 들은 기억조차 없습니다. 기억나게 해줄까? 어머, 촬영 중인데 기억나게 해줄까? 자, 안 왔는데 어떤 기억이라도 그 유튜브를 왜 안 보고 오냐 그러니까. 저는 시험 공부하느라 아직 내일 시험. 어머, 아이고 지랄. 어머, 아직 내일 시험. 아니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투리입니다. 자, 학생들아, 자 진정하고 처음 맞기 전에 가만 있어봐봐. 간단한 질문이야. 자, 우선은 지구와는 항상 반시계 방향. 너부터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이스 마지막이다. 나이스 마지막이 제일 안 좋은 거야. 왜요? 마지막 갈수록 더 어려워지거든. 자, 첫 번째. 날 봐. 괜찮아. 틀려도 시원하게 틀려. 틀렸다고 내가 널 뭐라 하지 않아. 해치지도 않고. 자, 아니야. 내려놔. 괜찮아. 내려놓고. 외계 행성을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그냥 그 중에 하나만 했었어. 그 중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했었어. 한 가지만. 지난주에. 그래서 그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외계 행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 자, 대략적인 설명만 해줘. 대략적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외계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했니? 뭐라고요? 넌 조용히 해보고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구했어. 자, 대략적인 개괄적인 얘기만 해줘. 어떻게 도플러 효과로 외계 행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냈을까라는 거. 뭐 저자봐. 괜찮아. 네 그거 써놓은 게 다 그거잖아.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겠지. 무언. 자, 그 뒤. 뭘 찾는 거야 지금? 도플러 효과가 뭔지. 하이치. 자, 날봐. 아, 나 그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자, 도플러 효과가 뭐니? 아, 그것만 질문하진 않을 거야. 얘기해봐. 도플러 효과가 뭐야? 그 파장이 어, 멀어질 때 어. 적색 편이가 나고 가까워질 때 청색 편이 나는 거 라고 봤어요. 아, 급하게 찾았는데 그밖에 안 나왔어? 안타깝네. 아니 요약한밖에 못 봤어요. 닥쳐. 너무 가까이 가고 있네. 자, 넘어가서. 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지. 별이 있고 행성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별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도플러 효과 발생을 하지. 그치? 자, 질문. 행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 중심별은 청색 편이일까 적색 편이일까? 행성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대. 그때 중심별은 적색. 그러니까 그 중심별 우리로부터 멀어진다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2분의 1 찍었는데 진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청색은 적색이야. 아직다. 찍고 싶다. 행성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대. 그럼 그때 중심별은 초록색. 적색. 그럼 멀어진다는 거야?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가까. 아, 그럼 행성도 다가오고 있고 중심별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난리 났겠다 우리는. 와,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자, 적색 편이냐 청색 편이냐 이런 것들을 어떤 걸 보고 알아냈을까? 나 이거 끊고 가는 수가 있어. 이거 끊고 가는 순간 너는 이게 흉기가 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뭐 질문이 뭐였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친절하게. 적색편이 청색편이를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고. 무엇을 보고? 수선의 편이라. 어이구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맞아요. 자,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질문은 지나간 거였어. 어머, 맞다. 자, 딱 서 있어. 자, 질문 들어가. 시선 속도 VR은 얘들 분위기 봐. 지금 초성집 분위기지. 분위기 별로 안 좋아 지금. 방금 쳐 맞았거든. 빨리 좋은 말 할 때 얘기해. 영상 찍고 있어서 맞으려. 안 떠올라? 그러면 시선 속도가 뭐야?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찾아볼래 진짜. 이게 맞아볼래 진짜. 어우, 알아서 앉으세요. 네. 진짜 배우면 끝이 없다. 자, 그 시선 속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내게 되는데 지난주에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로 공전을 하다 보면 중심별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 관측자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요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그러면 가까워질 때는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도플러 효과를 생각해 보게 되면 파가 짧아져야 될 것이고 멀어지게 되면 파가 길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가올 때 청색편이 멀어질 때 적색편이. 행성하고 중심별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행성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럼 중심별은 멀어지는 것이고 행성이 멀어진다 그럼 중심별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별에서의 그 파장 변화를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별에서 오는 별빛 중에서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흡수선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적색적으로 이동하는가 청색적으로 이동하는가 그 편의량을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시선 속도와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아주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고유 파장분의 낮은 파장 빼기 고유 파장 곱하기 광소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구했었을 때 시선 속도가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아 그러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얘가 만약에 양수가 나왔구나. 그러면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만약에 시선 속도가 0이 나왔구나. 그러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는 정지된 물체가 없으니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접선 방향으로 얘가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별과 나 사이에 거리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오른쪽 쬐까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공간 속도, 접선 속도, 시선 속도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이 애매하게 공전하고 있다. 우리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인데 애매하게 대각선 방향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우리가 접선 속도하고 시선 속도로 분해를 해가지고 공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까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47페이지 오른쪽 걸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요거는 좀 문제를 풀면서 좀 나중에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식 현상을 통해서 외계에 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요게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도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더럽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식과 월식처럼 내가 어떠한 천체를 보고 있는데 그 천체가 가려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이렇게 중심별이 있고 별이 있고 행성이 이 주위를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관측자가 봤을 때 행성이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 점점 이 앞을 지나갈 때 밝기 변화가 생기는데 처음에 얘가 다가와서 이렇게 중심별에 내접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이것이 쭉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얘가 그 앞을 통과할 때 어두워지다가 완전히 내접할 때 그때 최소 밝기가 돼야겠지. 누가? 뒤에 있는 별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점점 어두워지다가 쏙 들어가면 그냥 최소 밝기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쭉 이 앞을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다가 반대편 이렇게 내접할 때까지는 계속 어둡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면서부터 슬슬 밝아져가지고 반대편 이렇게 외접할 때 그때 원래 밝기대로 돌아와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돌면서 이렇게 중심 앞을 지나갈 때 아 행성이 지나간 거구나. 그러면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보고 행성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요거 지난번에 중심별하고 이 행성의 지름을 구하는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요거 잠깐 얘기했습니다. 기억날까? 어머 이자들 보소 나 환장 한번 내자. 자 다시 질문. 너부터요. 자 아이 그만 봐. 틀려도 시원해. 틀려. 괜찮아. 틀려. 자 별의 광도는 어떻게 구해져? 인도의 사승에 뭐라고? 인도의 4제곱에 지름의 2배를 지금 2배? 반지름의 제곱. 그렇지 반지름 제곱. 끝이야? 온도 사승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 광도야? 500 비례하기. 그렇지 비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정확한 식을 물어보는 거야. 그치 맞아 그거야.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R 제곱. 그렇죠. 잘했습니다. 구의 표면적인 4파이R 제곱에다가 슈타판 볼츠만의 법칙인 시그마 T 사승을 하게 되면 별의 광도가 구해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식만 받았을 때는 결국 반지름 제곱의 온도 4승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반지름이라고 한 것만 남겨놓고 다 넘긴다고 치면
온도 제곱분의 루트 밝기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까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별의 그 반지름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또 하나 뭘 했었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식연상을 통해 가지고 행성의 공전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행성이 저 별 앞을 지나가는 식이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면 속도하고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별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별, 중심별의 지름을, 이게 지금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요걸 한번 싹 다 정리했었습니다. 따로 식을 통해서 막 하지는 않고 그때 한글로 쭉 정리했었던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계산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만 우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시간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별 앞을 지나갈 때 밝기가 하나가 생기는데 그 밝기가 중심별의 밝기입니다. 시간과 밝기 관계에서 봤을 때 처음에 이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지. 그랬었을 때 우리가 편의상 1, 2, 3, 4번의 위치다 라고 치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의 위치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우선은 이론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거를 갖고 지금 별거를 다 구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생각해볼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요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이 광도 그래프에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밝기의 변화는 행성의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 행성 반지름이 만약 크대 그러면 이것이 많이 떨어져야겠지. 많이 가려지는 거니까. 행성이 조그마대 그러면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지름이 똑같은, 크기가 똑같은 중심별 앞을 지나가는 행성의 이 광도 곡선을 그려봤더니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것이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많이 떨어졌대. 예를 들어서 이게 더 많이 떨어졌대. 근데 떨어진 정도가 예를 들어 만약 2배 정도 떨어졌대. 2배 정도가. 그러면 A와 B의 반지름 B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아, 이 눈빛 참 마음에 드네. 행성의 면적만큼 가리는 것이지. 행성의 면적만큼. 그러면 행성의 면적이라고 하면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겠지. 루트 200인가? 그치, 루트 2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성이 다른 행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가렸대. 그러면 반지름의 비는 루트 2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면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가 좀 단순히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요거 하나. 첫 번째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행성이 하나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행성이 2개 이상 지나갈 때가 더 많겠지. 왜냐하면 태양계도 행성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행성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외계에서 본다 치면. 그러면 중심별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행성이 있다 치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행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했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심별에 있었을 때 밑에 있는 별은 이렇게 공전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이 행성은 이렇게 공전하고 있구나 라고 의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공전한 경우가 없지. 공전을 한다는 것은 공전을 당하는 물체의 중심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중심이 아니라 여기다. 그러면 얘는 이 별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공전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행성은 별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안 지나가.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어떤 관측자가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 이쪽이다. 그러면 중심별이 여기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네. 그러면
하나의 행성은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우리가 A 행성, 이것을 B 행성이라 친다고 하면, 그럼 얘는 A 행성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고, B 행성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을 때 중심별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성이 2개 이상 지나가졌을 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랑 얘는 동전궤도면이 지금 내가 보는 시선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더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거기 밑에 시야 확장이라 해가지고 써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외계행성 공전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라고 해서 뭐라 막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가다가 살짝 저렇게 어두워진 구가 생긴다. 아, 행성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봐야 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48페이지 세 번째 방법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도플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시간상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하는 방법. 자, 우선은 여기에서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관측도 하기 전에 예측을 했었던 현상입니다. 질량이 크면, 어떤 별의 질량이 크면 아마 주변의 공간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별빛이 그 공간 왜곡되는 정도를 따라서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보이지 말아야 될 천체가 보일 수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예측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게 관측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일식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 뒤에 있는 별은 보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앞을 지나가는 달이 여기를 싹 다 가렸네. 그러면 개기 일식이야. 싹 다 가렸으면 그때 그 뒤에 오는 별빛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태양 뒤에 있는 별빛이 살짝 태양 표면 요 근처에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달이 가리기 전에는 태양이 워낙 밝아서 이 별이 있는 점도 몰랐는데, 달을 딱 가리니까 여기에서 별빛이 보이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측자고 요 놈이 만약에 태양이래, 이게 태양이 돼. 그럼 뒤에 별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별빛이 이렇게 태양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뒤에 있는 얘를 못 봐. 근데 이 별빛이 쭉 오다가 태양 주변에 공간이 왜곡이 되면 쭉 가다가 이것이 살짝 꺾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태양 때문에 이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말아야 될 별빛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공간이 왜곡되는 그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얘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잘 나타납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근데 앞에 미세라는 말이 붙어서 미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것인데 요겁니다. 어떤 별이 있었대. 아주 멀리 있는 별. 이 별빛에서 이렇게 빛이 옵니다. 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별빛을 다 봤대. 우리가 이 멀리 있는 별을 그냥 편의상 배경별이라고 가정합시다. 아주 멀리 있는 별이란 뜻이야. 이 배경별에서 별빛이 오고 있는데, 마침 이 앞을, 이 배경별과 나 사이를 어떤 별이 지나가고 있대. 그러면 여기에 별이 쭉 지나가다가 얘랑 나랑 그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별에 의해서 주변이 공간 왜곡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때 뒤에서 오는 별빛을 이렇게 지나가야 될 별빛을 이렇게 와가지고 공간을 휘어지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쭉 오다가 여기서 살짝 꺾여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래서 그 볼록 렌즈처럼 별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같이 일직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밝게 보이는 현상. 같은 선상에 있으면 얘 때문에 얘가 안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더 잘 보여,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왜곡돼가지고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는 이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요렇게 있다라고 보고 시간과 그 다음에 밝기 변화. 누구 밝기냐면 뒤에 있는 별. 이 별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별이야. 이 뒤에 있는 별의 밝기 변화를 봤더니 처음에는 이것이 요렇게 가다가 점점점 밝아져서 최대 밝기 그 다음에 다시 어두워져서 원래 밝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최대 밝기 나타나는 요때 시점이 뭐가 되느냐? 이거랑 나랑 같은 선상에 있을 때입니다. 최대 밝기 나타나는 그 시점이 완전히 일직선상에 놓여가지고 중력 렌즈 현상이 최대에 이르렀었을 때 그때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최대가 되고 있더라 라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요 놈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행성을 찾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별에 A라는 이 지나가는 별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으면 행성이 쭉쭉 돌면서 A별이 행성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막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A별이 이렇게 이 앞을 딱 일직선 놓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A별이 지나갔는데 A별을 돌고 있던 행성이 여기에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A별은 벌써 지나갔고 그 주변을 돌고 있던 행성이 돌고 있다가 이렇게 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별과 행성과 내가 같은 선상에 놓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별하고 행성하고 누가 더 질량이 커야 돼? 별이지. 그러면 공간 왜곡된 정도는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확실히 밝기 변화가 생겼는데 행성도 질량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 왜곡이 되는데 얘보다 덜 할 거라고. 질량이 작으니까. 조그맣게 공간 왜곡이 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밝기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살짝 이렇게 밝기가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살짝 요것을 행성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 정리를 해보자면 파란색 얘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별 A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중력 렌즈 현상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밝기 변화와 같은 경우에는 행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A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행성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A별이 다가오고 있는데 행성이 먼저 여기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전하다가. 그럼 여기서 살짝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행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중력 렌즈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현상이야.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방법들은 내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 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거 계속 밝기 변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중심별에 다가오고 멀어지고 하는 시선속도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별 앞을 어떤 별이 지나가고 있대. 그러면 이 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까? 한 번 지나간 별이 다시 돌아올까 이거? 안 돌아오죠. 왜냐면 은하 전체가 회전에 의해서 되는 거라 치면 한 번 지나갔잖아? 그럼 한 2억 5천만 년 후에 다시 한 번 또 지나갈 거야. 근데 우리 그걸 지금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나가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 현상 자체가.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것들은 다 반복적으로 뭔가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일회성이 된다. 한 번 지나면 끝나. 그래서 만약에 이 현상을 놓치잖아? 그러면 이 현상을 보기 위해서 다른 쪽을 봐야 됩니다. 한 번 지나간 것은 끝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볼 수가 없어. 이래서 끝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도 좀 약간 큰 단점이고 또 하나 뭐냐면 얘가 지나가서 행성을 발견했대. 행성을 많이 찾았대. 예를 들어서 어쩌라고? 행성을 찾았는데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성의 크기나 뭐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 행성이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럼 이걸 찾아봤자 뭐에 써먹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시간상이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는 반복적으로 뭔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성의 대기 성분, 행성의 반지름, 행성의 질량 다 구해.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알 수 있는데 얘는 모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 그래서 행성을 발견한다는 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하이탑에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고 왜 나오느냐?
요게 우리나라에서 발견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막 설명합니다. 근데 행성 발견 그 입장에서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뭐 발견해봤자 어쩌라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오래 따져볼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허무맹랑한, 이거보다 더 허무맹랑한 것이 네 번째인데 직접 보는 방법이야. 행성은 빛을 낼 수 있는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자면 중심별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 주변에 행성이 있는 걸 몰라.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태양 옆에 달이 있어도 달이 안 보여. 태양 때문에. 너무 밝아서. 근데 그 달이 태양을 가리면 아 저기 달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똑같은 겁니다. 별이라는 것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행성이 안 보이는데 얘를 직접 본대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면 별이 있잖아. 행성이 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별을 가리는 거야. 딱 별만큼만. 그것을 스타쉐이드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별만 가려가지고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을 찾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황당한 얘기지. 행성을 그렇게 찾았대. 몰트바라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보는 방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여기가 중심별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중심에 떨어진 거리라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에 들어갈 것은 발견된 행성 수 또는 뭐 행성의 질량 뭐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따진 것이 아니라 중심별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한 것만 잠깐 정리해 보자면 중심별 근처에 있는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은 주로 누구냐면 식현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태양 주변, 그러니까 중심별 근처에서 돌고 있는 행성을 발견할 때는 식현상이 가장 적절해. 왜냐하면 빠르게 공전하기 때문에 이 밝기 변화 이 그래프가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 행성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중심별과 조금 더 멀리 있는 행성과 같은 경우에는 식현상이 아니라 저번 주에 있었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시선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이 행성이 중심별과 너무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이 너무 그 중심별에 가까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중심별이 흔들리는 궤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식현상은 잘 나타나지만 시선 속도 변화는 잘 안 나타나게 돼요. 행성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성을 찾을 때는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얘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행성을 찾을 때는 아까 있었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가장 적정한 것이고, 직접 관측하는 것은 별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별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행성을 찾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식시미반이에요. 식시미반. 요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잠깐.